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0월 7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오늘 오프닝은 좀 사적인 얘기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독일에 서버를 둔 메신저 텔레그램의 100만 돌파, 국내 100만 돌파 이유가 있더군요. 심지어 중2인, 올해 중2생인 제 딸내미까지 망명해 왔더라고요. 그 어린 중학생이 검열에 항의하는 건지 아니면 친구 따라 강남 온 건지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환영 인사를 건넨다? 제 아이를 텔레그램에서 제가 보고 잠시 고민했었습니다. 이주를 축하합니다. 이건 마치 입주가 막 시작된 신규 아파트 단지의 인터넷 설치업체 광고 문기 같아서 영 마땅한 거 없을까요? 중2생들까지 카톡을 떠나게 하다니 참 잘하는 짓입니다. 세월호 세대 그리고 카톡 탈출 세대에게 우리는 뭘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까요? 그런데 그들은 곧 성인이 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바로 뉴스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김영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공무원연금 개혁 반발의 불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튀는 양상이라고요. 아주 예상치 못했던 불똥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하는 공무원 노조들이 절대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해서 막대한 국고 손실을 입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이 공무원 노조 총연맹은 공적연금에서 적자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현재 공개된 국가예산 낭비 사례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응체계 수립 또 추진을 위해서 얼마든지 정부 여당이 입에 달고 사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국가 예산 낭비 제대로 조사하고 낭비 요소를 차단한다면은 뭐 재정 건전성 문제 따위는 뭐 별 걱정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4대강 사업 이야기를 꺼냈는데 실제로 그 4대강 사업 예산 22조 가운데 핵심 사업인 준설, 보호 설치 등을 포함해서 총 89%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하. 2009년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4대강 사업에서 국가재정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무력화시킨 주체를 그러면서 거명했는데 바로 MB입니다. MB가 2009년에 이런 식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없애버리는 바람에 사실상 없애버리는 바람에 낭비적 요소들 이걸 뭐 제어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냥 통과됐다 지금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 위헌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위법 위헌 사실이 확인되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구하겠다라면서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하지만 당시 이 4대강 사업을 집행한 주체도 사실은 공무원들 아닙니까? 네. 지금 아주 그 돈 문제가 얽히니까 복잡하게 양상이 돌아가는데 어쨌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시한 전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은 점점 사면초가 형국으로 몰려가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현 정부 내에서 뭔가 사단이 나진 않을까? 근데 어떻게 처리할까? 아무튼 관심입니다. 예. 연금 때문에 공무원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MB한테까지 갈 줄은 또 아직 미처 몰랐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돈 쓴 거는 그럼 뭐냐라는 거 지금 공무원들이 노조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더군다나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기획원 돈 만지는 곳에서 아주 모든 국책 사업할 때, 뭐 정부 사업을 할 때 아주 기본 필연적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그것도 무리하고 무시하고 그냥 대통령이 미는 거니까 프리패스했다. 예. 네. 확실한 절차적 문제가 있는 건 확인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부실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예, 앞서. 감사원에 이어서 이제 총리실이 또 나선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MB의 그 비리, 특히 4대강 관련한 석연치 않은 여러 면들, 박근혜 정부에서 드러나서 MB에게 단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글쎄요, 박근혜 정부가 MB와 한 몸인 것 같습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부실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전체 예산 21억 8천만 원인데 이 가운데 74.7%가 인건비와 자문비 명목으로 책정됐다고 합니다. 조사 활동의 필수적인 그 여비와 시설 장비 임차료 같은 현장 조사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런 예산 측정은 곧바로 부실한 현장 조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총리실의 4대강 조사평가단 자료 내역에 따르면 올해도 4대강 전역에서 녹조가 창궐했지만 현장 조사에서는 단 3회 금강 백제보에서만 이루어졌을 뿐 녹조가 심각하게 창궐했던 낙동강 같은 나머지 지역에서는 단 한 차례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허허, 이게 뭡니까 그러면? 네. 정작 시험 봐야 할 곳은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뭘 그럼 조사를 했느냐? 4대강 방문객 수 조사, 방문객 만족도 조사, 뭐 이런 쓸데없는 걸 했다는 겁니다. 예. 게다가 준설 수질의 경우 5월과 6월 농지 리모델링 지역에서 5차례 현장 조사와 토양 오염 분석을 실시한 것이 전부인데요. 네. 뭐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준설토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감사나 조사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실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현 정부 아래에서는 뭐 현 정부 보고 조사하라 이렇게 맡기는 것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것도 지금 큰 문제예요. 그리고 대통령 공약 폐기하고도 직결되는 건데 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보이콧하기로 했죠. 2조 1,000억 규모입니다. 2조 1천억 규모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보니까 조희연 서울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뭐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안에는 뭐 진보 보수, 진보가 절대 다수긴 합니다만은 뭐 가리지 않고 전국의 모든 교육감들이 나서서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 요소 예산을 시도 의견 수렴 결정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교육 재정의 부담을 전가했다. 특히 교육부에서 관할하지 않는 어린이집까지 지방교육 재정에서 떠안도록 했다라면서 질타를 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그 어린이집 보육료, 누리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어린이집 보육 지원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거든요. 자, 그런데 정부, 중앙정부 시행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 지원을요, 지방교육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담이 지방교육청으로 100% 전가가 된다는 것이죠. 예. 예. 아니, 자기들이 공약 만들어서 생색은 다 내놓고, 그리고 뒷감당은 시도 교육감 보고 다 알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이게 얘기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글쎄 뭐 결국 우리 보육을 하는 어머니 아버지들만 뭐 골탕을 먹는 격이 되겠죠. 어허. 믿고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말이죠. 예. 하여간 이 보면은 이 시도교육감들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말이죠. 네. 여러 복지 예산 같은 거, 뭐 중앙정부에서 다 그렇게 공약을 해놓고 뒷감당을 지방정부 보고 다 떠넘기거나 반을 떠넘기거나 뭐 그런단 말이죠. 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제시한 공약도 아닌데 말이죠. 예. 이런 경우가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시도 교육감들까지 지금 분기탱천해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문제도 지금 그렇죠. 시장들이 반발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자치단체가 그렇죠. 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참나. 생색은 누가 내고 뭐는 누가 하고. 자, MBC 얘기 또 나오네요. 주말 예능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 이거 뭐 군대 가서 뭐 하고 막 이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병영 환경을 아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만들어진 쇼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육군 18개 부대, 해군 3개 부대에서 부대당 약 5일 촬영을 했고요. 군은 출연 인원, 생활관, 훈련장, 개인 화기 이런 것들을 지원했는데 말이죠. 자, MBC는 실제에 가까운 군 생활 체험을 표방했지만은 육군 7공병여단, 27사단, 수방사, 3사단, 수기사, 네. 그리고 201 특공부여단, 그리고 부사관학교 같은 7개 부대에서 촬영 장비 설치에 이유로 해가지고 실제 생활관이 아니라 다목적실, 간부연구실 여기를 생활관으로 꾸며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트를 임시로 만들었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병사들의 보직이나 생활관 제실 인원도 실제 생활관 환경과 달랐다고 합니다. 육군은 17개 생활관 가운데 2개 생활관만 실제 제실 인원과 동일한 인원으로 촬영을 했는데 말이죠. 네. 자, 보직의 경우도 육군은 4명이 분대장이 아님에도 분대장으로 출연했고, 해군은 전탄병이 조타병으로, 의무병이 갑판병으로 이렇게 보직을 바꿔서 출연을 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이게 무슨 다큐냐, 뭐 무슨 보도냐, 예능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오늘 김광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네, 뭐라고 했나요? 전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BC의 진짜 사나이는 예능입니다. 저도 이것이 다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예능 방송에서 구타당하고 사망하는 군대의 모습을 담아야 리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 생활을 하는 장병들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MBC가 보여줬던 것이 실제 장병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 육군이 국민 생각 측정 설문조사라는 것을 하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진짜 사나이 이후 국민의 70.4%가 군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군 부대의 생활관을 세트장으로 만들고 20여 명이 다닥다닥 생활해야 할 생활관에서 9명만 넓게 사용하고 자기 분대원이 아니지만 전혀 모르는 병사를
원래 잘하는 선임처럼 연기하고 분대장 아닌 사람도 분대장으로 출연하고 진짜 사나이 촬영 기간만 식단표에 별도로 표기해서 특별하게 구성한다면 이것은 군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는 것입니다. 정말 군이 군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65만 장병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관을 빨리 현대화하고 아직도 식수로 계곡물을 먹는 200여 개 부대에 빨리 급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후방에서 땀 흘리고 있는 우리의 진짜 사나이들의 삶은 예능이 아니라 다큐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김광진 의원이 글을 잘 쓰네요. 김광진 의원은 모르겠는데. 또 진정성도 있습니다. 네. 이 군에 들어가서 의문사된 그런 장병들 있지 않습니까? 시신 문제. 네, 이분들의 그 어떤 아픔, 의문사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간에 이제 자주 인터뷰를 해주셨던 분이죠. 고상만 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그분을 보좌관으로 들여서 의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그 방에 지금 그 고상만 수사반장이 보좌관으로 가 있어요? 파고들었습니다. 고상만 선생 말씀으로는 영혼이 맑은 국회의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친구가 하고 있습니다. 저 청년 비례대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하나 의원하고 함께 그렇습니다. 했는데 활약상은 뭐 저기 웬만한 비례대표도 훨씬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특히 어딥니까? 국가보훈처가 아니라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문제를 들춰내고 그때 아주 공론화했던 꼼짝할 수 없는 증거도 많이 찾아냈고 그런 김광진 다른 발언 의원입니다. 때도 보니까 아주 야무지게 하던데 예. 제가 지금 오늘 페이스북 좀 못 봤는데 지금 우리 김 PD 읽는 것을 귀를 쫑긋하고 들었더니 식단표를 그러니까 방송용으로 새로 좀 근사하게 하나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 밥 먹는 것과는 달리. 이런 거는 예능이나 TV 극적 요소를 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이건 명백히 왜곡이 맞는 것 같고. 아직도 200여 개의 부대에서 계곡물을 떠다 날라 마신다? 물론 뭐 일급수라고 쳐둡시다만은 여름에 무슨 물에 뭐가 뭐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면 장병들 건강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저는 이 대목을 듣는 순간 지금도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 가면은 그 별단 장성들 왜 차들 막 줄비하게 서 있고 그 근처에 있는 몇 가지 뭐 공용, 사용 커다란 음식점들에 매일 연회 열리고 하는 것들. 그런 돈만 줄여도 식수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사실 또 군에 자녀를 보낼 때 말이죠. 정말 나라에 헌신하는 장병으로 추앙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의문사로 시신이 돼 돌아올 때는 빨리 끝내자. 진상조사? 무슨 진상조사? 이렇게 나오는 군이란 말이죠. 유가족들에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서둘러 자살로 어떻게든 귀결시켜가지고 더 이상의 파장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이런 군. 그러니까 고상만 조사관 말씀은 헌병대가 조사한 것은 일단 요거는 거짓말이란 전제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지껏 있었던 군 의문사에 대해서 총체적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짜 사나이, 가짜 사나이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렌 버핏 67조님이 34조 원 국방비를 뇌물로 받는 장교와 장성 처벌하라. 그리고 사병 식비 빼먹는 부사관과 장교도 처벌하라. 군대 막사부터 개선하라. 똥별들 대폭 줄여라. 군 문제를 아주 한 큐에 응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간파하고 계시네요. 군 상황을. 이강윤의 오늘 청취자들 수준이야. 우리가 익히 아는 바지만 그냥 김 PD 얘기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탁 써서 올리는 거 보세요. 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5시 51분 들어왔습니다. 10월 7일 화요일이고요. 게시판을 잠깐 우선 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MBC 진짜 사나이 이거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했고, 워렌 버핏 67조님이 오늘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시네요. 공무원 연금이 계약됐다고? 공무원 연금 소득 대비 지급률 58%에서 40%가 아닌 50%로 낮추고, 국민연금은 60%에서 40%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50%로 올려라, 이런 견해를 주셨습니다. 이게 참 연금이 세대별, 그다음에 경제 상황별,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예측, 그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 요인이 많기 때문에 논의하기가 참 어려운 점은 있는데, 우리가 연금을 외국에서 설계해놓은, 세팅해놓은 것을 거의 그대로 들여와가지고 처음에 하다가 지금 많은 사단이 생기고, 또 변수가 생겼던 게 인구 구성 분포와 저출산 고령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어마어마한 강도로 몰려왔기 때문에 지금 연금 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 연금을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죠. 근데 국가재정에서 너무 많은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왜 국민들이 사실 정년까지 철밥통 소리 들어가면서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한 사람들의 노후까지도 국민 세금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 이제 처음에 공무원연금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는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올리는 게 맞지요.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의 문제도 있고 재정 세입 세출상의 문제도 있어서 지금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되는 거고요. 개혁 그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최종 수령액, 연금 지급액이 올라가야 하는 건 맞죠. 올라가는 상승폭은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국민연금이 좀 더 많아져야 되고요. 그런데 많이 주기 위해서 많이 거두면 그건 또한 그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연금 운용 과정에서 증식을 잘 한다거나 또 다른 보완적 연금 체계를 만들어서 어쨌거나 국가에서 나오는 공적 연금만으로 이를테면 송파구 세모니어 자살 사건 같은 그 참혹한 사건 없이 노후를 보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 우리의 걱정과 비통과 이런 게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발 연금 정책 다루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경제기획원, 재정경제부죠. 이런 쪽 사람들은 정말로 소명의식을 갖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20년 후를 내다본다는 관점으로 나란 일 정말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제발 튼튼하게 재설계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랜데님, 제가 허겁지겁 뉴스케 인터뷰를 마치고 오면서 오프닝 뮤직 음악은 나갔는데 제 오프닝 멘트가 못 나간 바람에 저도 좀 당혹했고 죄송했던 나머지 오프닝 발음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감사합니다. 깨알 같은 그러나 명백한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제 영어 발음 가지고 저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한국식 영어 발음으로 잘 고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조금 후에 다시 좀 꼼꼼히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오늘자 한국경제 14면에 난 기사를 소개하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금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센 곳이죠. 그 밑에 금융감독원을 두고 전체 금융계, 은행, 증권, 보험 여기를 다 감독, 관리, 통할하는 곳입니다. 아주 센 곳입니다. 이곳의 수장인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어저께 IT 간담회라는 걸 했는데 깜짝 놀랄 말들을 많이 쏟아놨습니다. 우선 기사
앞대목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뱅크월렛 카카오의 수취 한도 50만 원이 정부 규제 때문이라면 고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어제 경기 성남시 판교 다음 카카오 사무실에서 열린 정보기술 금융융합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뱅크월렛 카카오를 시연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카카오톡 친구가 많은데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규제 때문이라면 고치겠다고 말했다. 뱅크월렛 카카오는 카카오톡으로 소액 송금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다. 다음 달 초 선보일 예정이며 하루 10만 원까지 송금할 수 있고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네, 뱅크월렛 그 좀 용어가 어렵죠. 뭐 은행 지갑 이렇게 말하면 더 촌스러운 것 같고 은행 지갑이라고 말해도 잘 뜻도 들어오지 않고요. 아마 뭐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필수품처럼 돼버렸으니까 지금은 검열이다 보안이다 뭐 이래가지고 내 사생활 노출되는 거 싫다 그래서 러쉬가 막 일어나고 있고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텔레그램이 글쎄 불과 열흘 정도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카카오톡은 아직은 상당한 점유율을 당분간도 유지할 텐데 카카오톡 그 자체만으로는 수입을 못 내니까 여러 가지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뭐 그 돈을 좀 보고 그러니까 주고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송수신 기능? 돈도 송수신이라고 하나요? 그 용어가 좀 송금, 결제, 소액 결제 이런 거를 하겠다고 했고 그 허가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뭐 보나마나 현장에 가서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창조 경제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저 뭐 사진거리도 찍을 겸 이제 다분히 쇼 하려고 간 거죠. 그 중에서 뭐 모바일 시대의 최고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게 카카오톡이고 그 카카오톡이 또 포털의 2위인 다음하고 결합하면서 아주 뭐 거대 공룡 회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림거리야 딱 떨어지지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뭐 거기까지 간 거 가지고 뭐 시비 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공무원들 이런 데 가면 현장 애로를 듣고 그 잘 듣고 돌아와서 그 애로 중에는 타당한지 아니면 그냥 민원인지 이런 걸 좀 낱낱이 따지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는데 항용 밑에 사람들이 미리 각본을 짜지요. 그래서 선물을 하나 들고 갑니다. 그 선물이 그냥 사기 격려용으로나 뭐 좀 아주 오래된 수건 하나를 해결해 주는 거라면 뭐 거기까지도 누가 시비 삼고 싶겠습니까? 저는 지금 꼭 무엇을 없는 것을 막 비틀어서 꼬집어내려고 늘 뉴스 행간을 다루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비판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획득하려면 아주 상식적이고 타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선 청취자분들께서도 이강윤의 뉴스행간 코너를 들어주실 거겠죠. 그리고 저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뭐 공무원이 됐건 아무튼 그 해당 기사의 관계자들도 귀를 기울일 것이지 무조건 목소리만 높인다고 뭐 한두 번 듣다 말겠지요.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이겁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만 원까지 송금할 수 있고 뭐 이제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신재윤 위원장이 가서 야, 그 50만 원이면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늘려주겠다 이거예요. 금액을. 오갈 수 있는 돈의 규모를. 그러면 얼마 정도면은 소액이냐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개 경조사 비용이라거나 뭐 또 아들이 급히 뭐 돈이 떨어졌는데 얼마 뭐 한 10만 원쯤 보내주세요. 뭐 이런 거 이럴 때 뭐 인터넷 뱅킹에 접근이 힘들거나 할 때 카카오톡 서로 연결이 돼 있고 하면 뭐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렇게 해서 소소한 편리를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이 모바일 시대에 뭐 플러스 생활에 플러스가 된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 해보다가 이거 좀 그 돈 한도를 늘려주십시오.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하면
지금 당신들은 금융기관이 아닌데 돈 오갈 수 있는 돈의 규모를 늘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문제점은 뭔가 이런 것도 좀 면밀히 따져본 뒤에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견해도 들어보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모바일 굉장히 보안 문제에서 취약하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납치나 뭐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거나 또는 보이스 피싱류 또는 뭐 사기치는 것 비슷하게 그 카카오톡 계정을 이렇게 주인 행세하듯이 이렇게 굉장히 아무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정 가능한 부작용들이 많은데 사칭하는 거, 계정을 사칭해서 하는 거. 그러면 아버지가 만약에 엄마가 아들로부터 카톡이 왔다. 엄마 돈을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진짜 우리 아들이 보내는 건지 우리 아들이 핸드폰을 분실했는데 누가 또는 핸드폰을 잠시 이렇게 스쳐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통화를 해보면 알겠지만 엄마 지금 통화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 답이 온다면 어쩌겠어요? 엄마는 또 보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은 뭔지 이런 거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음 카카오톡에서 요청이 오기도 전에 신재윤 위원장이 가서 선물 보따리를 풀러요. 이거 좀 늘려주겠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저는 그 점은 좀 지나치게 파격에 앞서서 공무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좀 더 큰 문제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의 전자금융 거래 때 보안 수단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로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보따리를 풀려고 작정을 하고 간 거예요. 왜? 대통령께서 창조경제다, 규제 완화다 계속 떠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거기에 아주 잘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쇼잉업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신 위원장이 밝힌 대로 보안 수단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로 선택하도록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인터넷 뱅킹을 하게 될 때 방화벽, 키보드 보안, 백신 등 이른바 보안 3종 세트를 더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인터넷 뱅킹 보안을 강화해야 하는 추세인데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지금 10자리에서 12자리로 늘린다는 등 한 단계 더 본인 확인을 한다는 등 지금 개인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유출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인터넷 뱅킹에서 계속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마당에 금융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게 할 소리입니까? 보안 3종 세트 설치 의무를 폐지시켜주겠다. 그럼 그렇게 해서 나는 금융사고, 인터넷 뱅킹 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금융사고는 누가 책임지겠다는 말입니까? 해당 은행이나 나라가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그가 그렇게 하겠다고 밝힌 이유를 들어보십시다. 금융회사의 기술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융전산 보안과 관련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2번을 읽어봤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안 관련 의무사항을 줄여주겠다. 그럼 뭐하러 방화벽, 파이어월 이런 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신재윤 위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보안은 기본 원칙과 반드시 필요한 조치만 규율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 관련 법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액티브엑스라고 하죠. 인터넷에서 살 때 결제하고 그러면 뜨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다던가 그랬죠. 그런데 무슨 드라마가 뜨고 나서 중국 사람들이 그 드라마의 배우들이 입고 나온 옷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최 PD가 알려주시네. 별에서 온 그대의 전지현이 입었던 옷이랍니다. 공인인증 그게 외국인들은 당연히 없을 테니까 못 산다.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폐지됐다면서요. 예, 그게 정말 기술적으로 필요 없고 우리만이 채택하고 있는 거라면 대통령의 말 때문이 아니라 기술진의 조언을 받아서 건의를 받아서 없애야 되는 거겠죠. 자, 일단 없앴다고 칩시다. 지난 일이니까. 저는 금융권의 총수장인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도 함께 맡고 있는 금융위원장이
기업 업체에 찾아가서 해당 업체 그것도 무슨 뭐 좀 공공성이 있는 제3의 장소가 아니고 그 회사 회의실에 가서 다음 카카오톡 회사 회의실에 가서 사장이 앉아서 회의 주재하던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에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제 우려 섞인 사족 한 말씀만 더 드리고 행간 맺겠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카톡 탈출 러시가 일어나고 있죠. 어저께 김용민 PD 뉴스 브리핑 들으니까 뭐 검찰이 법원에다가 들여다보겠다고 열람 신청하면 95%를 허가해 줬다며요. 카카오톡, 다음 뭐 네이버 메일 이런 거 다요. 그리고 검찰에서 얼마 전에 그 사이버 감시, 대통령 모독 관련해서 사이버 실시간 감시 관련해서 카카오톡 사장이랑 뭐 네이버 누구랑 해가지고 회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책회의? 거기에 지금 다음 카카오톡 사장도 가서 이서구 사장이 가서 했고 갔다 와서 불론이 안 갈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정부기관의 합법적인 요청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외국 메신저들도 동일하게 법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유저들이 많이 떠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필 그 회사에 가서 요청하지도 않은 것을 먼저 보따리를 풀어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검열 받을 용이 있고 자료 제출하라 그러면은 뭐 합법한 거라면 당연히 제출하겠습니다. 당연히 검찰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합법적으로 내라고 하지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회사에 가서 이렇게 말하니 그 카카오톡이 검찰이나 나라의 검열 방침에 상당히 이렇게 좀 순종적으로 적어도 이렇게 우리는 전체 3천만 회원의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서 이런 무리한 요구는 신중하게 하거나 좀 고민을 해보겠다. 외국의 사례도 좀 보겠다. 이러면서 뻣뻣하게 나오지 않고 검찰이 오라고 그러니까 쪼르륵 가서 회의하고 그 뭐 원칙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들 좋은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에 대한 담례로 추측입니다. 추측. 그거에 대한 담례로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가서 이런 선물 보따리를 푼 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공무원들이 그런 식의 추측을 유발하는 행정을 하는 겁니까? 신재윤 위원장이 관료로 있을 때 아주 뭐 똑똑하고 일 잘한다고 하고 막 그랬던 얘기는 저도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도 금융위원회는 공무원입니다만 우리나라 경제계를 이렇게 구성하는 3명 또는 4명이 있죠. 한국은행장, 금융위원장, 그다음에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 이런 급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실물 금융산업 분야에서 굉장한 변화를 초래할 말들은 이렇게 막 쏟아놓는 것. 이게 박근혜식 창조경제입니까? 또는 최경환 노믹스, 최노믹스입니까? 저는 금융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만 문외한인 제 상식에 비추어 봐도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금융위원회에. 왜 보안 3종 세트 설치 의무를 폐지시켜 줬는지.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니까 금융위원회가 답변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저의 프로그램의 청취자들과 함께 이것은 예의주시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강윤의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소식이 뭔가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그 원내대표 경선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런데 원내대표 추대론, 처음에 합의 추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다가 이게 이제 경선으로 확정이 됐었는데 오늘 다시 지금 합의 추대론이 다시 한번 부상을 했습니다. 양보해라 이런 얘기 말이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나왔던 합의 추대론과는 좀 사뭇 이 출발선 자체가 다른 그런 합의 추대론이고요. 이 합의 추대론이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게 계파 갈등이 점입 가경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내용이어서 지금 자칫 이 원내대표 경선의 결과가 이 당내 좀 분란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조금씩 더 지금 나오기 시작한 그런 상황인데요. 예.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범친노 혹은 이제 구주류 또 신주류 이렇게 이제 갈리는 이 비노 진영과 친노 진영의 이 두 후보들 이렇게 지금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른바 비주류 쪽 의원들이 아침에 모임을 갖고 예. 이 후보 단일화뿐만 아니고 후보 단일화 정도가 아니고 이 비주류 후보를 원내대표로 단일 후보로 합의 추대하자 이제 이런 주장을 펴고 나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에 지금 온건파 혹은 비주류의 목소리를 대변할 비대위원이 없다. 이런 불만들을 그동안에 계속 표출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김한길, 안철수 두 전직 공동대표가 비대위원이 되거나 아니면 이들의 대리인 정도가 이 비대위원이 돼서 이 자신들의 좀 의사를 좀 적극적으로 전달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런 통로가 지금 막혀 있고 김한길, 안철수 두 사람은 비대위원 안 하겠다고 하고 또 이 두 사람이 제시하는 그 제3자 대리인은 이 대리인으로 비대위원 채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치고 있고 그러니 이른바 중립파 혹은 온건파 이런 의원들이 이른바 이제 비주류라고 또 묶여 있기도 하고 네. 이런 의원들이 도대체 우리 입장은 도대체 그럼 누가 대변을 해줄 거냐. 이게 이제 비대위 전체가 지금 비대위 구성 자체가 대체로 친노 성향의 이 친노가 대부분 다 차지를 하고 있고 이게 내년 전당대회에서 친노가 당권을 잡기 위해서 미리 지금 사전 정지 작업하는 거고 그러니 원내대표가 당연직 비대위원이니 원내대표라도 이 비주류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원내대표를 비주류 사람으로 해서 합의 추대를 하고 그 사람을 이 비대위원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예. 그런데 대충 들으시는 분들도 참 답답하실 텐데 이미 복잡하고 네 사람이 답답하네. 참. 그렇죠. 이미 네 사람이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상태고요. 예. 그런데 거기다 대고 출마 선언을 해놓고 이미 이제 경선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갑자기 이른바 친노라고 꼬리표를 붙인 두 후보는 중도 탈락시키고 그러니까 주저앉히고 비주류 후보 중에서 단일화해서 한 사람을 합의 추대하자. 이거를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해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 일단 그런 좀 의문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뽑힌 원내대표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의 원내대표가 사실은 잔여 임기 7개월만 채우는 사람이고 특히 이제 그 국회 3년 차의 원내대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임위 배분, 그러니까 일반 의원들의 상임위 소속 상임위를 배분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인데 사실 그 역할은 이미 박영선 원내대표가 다 하고 이제 물러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남아있는 잔여 임기 7개월을 채울 원내대표는 사실 특별히 이렇게 아주 막 열심히 뭔가 이렇게 막 머리싸매고 해야 될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러니 올 정기국회 연말까지 끝내는 거 정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 합의 추대해서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펴는 건데요. 예.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당 안팎의 상황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우리 의견도 좀 반영해주는 원내대표, 우리가 요구하는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해서 그냥 무난하게 가자 이렇게 갈 상황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시기상으로 보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여야 합의상에 비춰보면 이달 말까지 세월호법, 정부조직법, 또 유병헌법 뭐 이런 법들을 처리를 해야 되고 또 12월 초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고 이런 일정들을 보면 올 정기국회가 사실은 이게 단순히 시기상으로 보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빡세게 일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1년 농사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좌우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 비주류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하자는 그 요구 속에는 어떤 얘기가 들어있는 거냐면 친노가 지금 비대위를 장악하고 내년 당권도 잡아서 결국은 내년 내후년 총선 공천까지 자기들 사람들로 다 지역 위원장 선임까지 다 자기들 사람으로 채울 거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크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비대위가 내년 전당대회 룰을 만들고 하는 그런 역할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20대 총선 공천까지 가는 지역위원장을 선정하고 하면서 이 털을 닦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죽었다 깨나도 우리 입장을 대변해줄 이른바 비주류 비노 입장을 대변해줄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김한길 대표는 이제 나 물러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염치로 지우기 힘들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안철수 전 대표한테는 좀 이 마음의 빚이 있으니 안철수 대표가 들어간다 그러면 나도 들어갈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차마 지금 상황에서 또 한 번 전면에 나섰다가는 사실 자신의 역할 이런 것들이 뭐 별게 없을 거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지금 나설 수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이미 나서지 않겠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주류가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당의 진로나 정체성이나 앞으로 당이 어떻게 나아갈 바 이런 것들을 물론 중심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자리보전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주장이어서 이게 원내대표 경선을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단일 후보 추대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고 나면요. 그 이후로 상황들이 오히려 더 이전에 뭐 논란이 됐었던 이 계파 갈등이라는 문제가 이게 더 첨예하게 그렇게 불거질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이런 우려들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말씀 잘 들었고 다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불과 지금 선출일을 이틀 남겨두고 갑자기 이렇게 제안한다는 것은 그게 진정성이나 뭘 획득하려면 이전부터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토론이나 뭐 공론을 통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지금은 표결로 가지 말고 합의 추대를 하자. 그런데 이러이러한 점에서 그러니까 집행부 측은 이러이러한 정치적 과오나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그나마 좀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원내대표 경선 일정 자체가 이제 워낙 촉박하게 잡혀 있었으니까 시기적으로 뭐 미리 준비를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뭐 물리적인 그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는 있고요. 다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 좀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합의 추대론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적극적으로 뭐 표현이 좀 과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쌍수 들고 반대했던 당사자들 아닙니까? 지금의 비주류가. 근데 이제 그때는 합의 추대의 대상이 사실은 현 우윤근 정책위 의장으로 사실상 좀 분위기가 몰아져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 지금 표대결을 해보면 어쨌든 우윤근, 이목희 이 두 후보 진영이 이제 결국 하나로 합쳐지면 이기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표계산을 해보고 나니 결국은 그럼 우리 몫이 비대위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좀 다소 엉뚱한 이유로 지금 이제 비주류 쪽에서 후보 단일화뿐만 아니고 지금 비주류 합의 추대 뭐 이런 좀 표현도 되게 좀 엉성하긴 한데요. 엉색하네요. 근데 그 이유를 듣고 보니까
예. 그것도 참 옹색하게 들립니다. 어쨌거나 뭐 참 모양이 계속 자꾸 사나워져 가요. 글쎄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이게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고 나면 조금 당이 정비되고 좀 하나의 큰 흐름으로 해서 이 세월호 협상, 세월호법 협상 이제 진짜 본격적인 실무 협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이 좀 하나로 뭉쳐서 가는 그런 모양새가 돼야 될 텐데. 유가족 참여 방안 이런 거를 확실히 강구할 이런 걸 얘기를 해야죠. 지금 무슨 뭐 투표를 하니 개파간이니 이런 아직도 자신들이 어느 지점에 처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네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국감 시작됐죠. 네. 시간은 국감 기간은 짧아지고 피감 기관은 굉장히 늘어나서 난림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부 있긴 했었는데 오늘 첫날 국감 좀 눈에 띄는 몇 군데 좀 훑어봐 주실래요? 일단 뭐 국감 기간 자체는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3주 하는 거니까요. 아, 그래요? 기간 자체가 기간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닌데. 그랬지? 실질적으로 이제 국감을 할 수 있는 날짜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줄은 거잖아요. 그게 그거지. 왜 헷갈리게 해요? 날짜는 21일간 3주간 그대로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연휴가 끼고 예. 또 이게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으면 사실은 뭐 하루 정도 더 버는 건데 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오늘 첫 국감, 보통 이제 국감을 하면 예. 사실은 여야 간의 정쟁으로 혹은 치열한 공방으로 가는 게 이제 현안을 중심으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아직은 이렇게 크게 눈에 띄는 오늘 뭐 첫날이어서 그런지 눈에 띄는 현안 공방 뭐 이런 부분들은 크지는 않았고요. 예. 다만 좀 한 가지 좀 짚어볼 부분은 정무위에서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지금 총리실 산하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그 조사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지금 야당 의원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민병도 의원인가? 그렇죠. 민병도 의원의 폭로였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그 낙동강 같은 경우에 이 준설토를 이제 쌓아두면 이거를 뭐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활용을 해서 거기선 또 재원도 마련하고 재원도 보충하고 뭐 이런 그 주장들을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이미 폭로가 돼서 이제 다 확인이 된 내용이고 그런데 정작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다 제외하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고 뭐 방문객 조사하고 뭐 그런 거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진상조사를 하려면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 방방곡곡에 지금 사업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환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 연구하고 또 현장 조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예산의 4분의 3은 그냥 인건비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 박대 정부 들어서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박 대통령도 한두 차례 정도 이 비판적인 언급을 한 적이 있었고 그런데 정작 실질적으로 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을 파헤치는 그리고 이미 문제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진상을 확인하고 하는 작업들에 지금 정부 여당이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4대강은 계속 두고두고 말썽이네요. 그게 두고두고 말썽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단군일의 최대 사업이라고 했고 이게 결국 그리고 우리 이 국토를 다 헤집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나라 창고 거덜내고 나라 땅 다 거덜내고 지금 이게 결국은 우리 시대뿐만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그 땅을 다 지금 헤집어 놓은 거니. 근데 양 기자, 아니고. 양 기자, 오늘 국감은 뭐 첫날 좀 그랬을 거고 그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네네. 박근혜 정부에서 말이야. 네네. 항용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를 조금 격하하거나 그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왜 4대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온적이래요?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은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이 한나라당이 똘똘 뭉쳐서 이 청와대하고 뭐 친이 친박 가릴 것 없이 똘똘 뭉쳐서 같이 해왔던 거기 때문에 자기들 앞가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종편 문제와 관련해서 이
종편이 그동안에 사실 그 재승인 받는 과정에서 예. 제대로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했다는 건 뭐 이미 그렇죠. 3살 먹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재승인을 해주고 하는 게 결국은 이게 친이 친박이 그때 똘똘 뭉쳐서 같이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결국 거기에 칼을 들이대는 건 자신을 향해서 자기 부정이다. 그렇죠. 그 환부를 도려낼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예. 아니 제가 좀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일 것 같은데 그 박근혜 정부가 지금 여러모로 좀 인기도 별로 없고 자꾸 핀치에 몰려 있으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을 좀 본때 있게 조사 타고 뭐 혼낼 사람 혼내고 이러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안 해서 왜 그러나 했더니 자기 부정이군요. 그렇죠. 사실 그 4대강 사업 관련해서 뭐 기사도 좀 나오고 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이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이 언급하고 또 입장을 보였던 것들이 굉장히 좀 이론적이거나 혹은 소극적 찬성에 훨씬 가깝거든요. 그러니 그러면 기대할 수 없겠네요. 네, 큰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당 얘기나 야당 얘기나 좀 빡빡하기는 마찬가지네요. 네. 내일은 좀 화이팅 있는 걸로 하고 참 이번 주부터인가 그러셨죠? 저 좀 훈훈한 얘기 하나 꼭 발굴해서 들려주시겠다고.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나가 힘들면 2주일에 하나로 완화시켜 드릴게요. 꼭 준비하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이번 주부터 다시 90분 체제로 환원하면서 윤재석 위원의 국제뉴스 비껴보기가 주 2회로 늘어났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 시간대 시작해서 방송 끝부분까지 거의 같이 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국제뉴스에 대해서 좀 긴가민가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사실 국제뉴스가 중심이나 자기 주관을 뚜렷이 하고 보지 않으면은 선악 개념에도 빠지기 쉽고요. 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국제뉴스가 잘근잘근 씹어보면 또 되게 맛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윤재석 위원을 특별히 초빙을 했으니까 언제라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윤 위원이 아주 꼼꼼하게 게시판을 다 봅니다. 그래서 질문 같은 거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답변 이렇게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노 기자인 윤재석 위원을 많이 활용할 가치와 권리가 있는 거죠. 이 양반 머릿속에 이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경륜 이런 걸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올려주시면 윤 의원이 꼭 체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윤재석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뉴스 비껴보기 전에요. 네. 오면서 뉴스의 행간을 들었습니다, 제가. 네네. 그런데 잠깐만 그 이서구 카카오톡 사장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992년 중앙일보 외신부 시절에 이 친구가 새내기 기자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리고 아주 짧게 중앙일보 기자 생활하고 미국 포틀랜드 오리건 주립대학인가 가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따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40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오늘 뉴스 행간을 들으면서 제가 좀 착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똑똑한 친구가 왜 유저, 즉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 행동하기보다 사실상 센서십인, 사실상 검열인 정부의 방침에 따르는가. 그리고 정부에서는 또 크나큰 선물을 하나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착잡합니다. 아끼는 후배인데. 그렇습니다. 뭐 지킬 게 많아진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됐고 사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입장이 바뀐 게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똑똑한 친구였다니 더 서글퍼집니다. 네, 네이버 부사장 시절에 제가 밥도 먹고 그랬어요. 네이버에 있었어요? 네, 네이버 부사장 했죠. 그러다가 카카오톡으로 간 거예요? 갈아탄 거죠.
아유, 정말 우리 윤재석 의원은 모르시는 게 없는데. 그럼 지금 방송국에 오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전에 한 뉴스 행간을 들었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예. 갑자기 순간 긴장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국제뉴스 들어가죠. 지난 4일, 가만있어 봐, 토요일이었나요? 그렇죠. 깜짝 쇼 했죠. 북한 최고위, 서열 랭킹 2위, 3위, 4위? 예. 그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갑자기 와서, 정말 참, 이런 주도권 잡아나가는 건? 왜 우리는 이런 거 못하죠? 탁월해요. 생각지도 않았었잖아요. 네. 근데 와가지고 인천에서 후다다닥 이러고 갔는데. 그런데 그게요. 네. 이것도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북한의 대남 공작 요원들은 김양건 전선부장, 통일전선부장서부터 그 밑에 우리 위치로 보면 사무관급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 한 자리에서 일하는 친구들이고 전문성? 우리는 정권만 바뀌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잽이 안 되죠, 한마디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남북 간 해빙을 위해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6일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대표당 3인방의 남한 방문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 그리고 앞서 방한 중에 있는 데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이 사람 언젠가 또 주한미 대사로 올지도 모르죠. 아태 담당 차관보. 이 사람이 어제 이경수 우리 외교부 차관보 등과 만나서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방남에 따른 남북 접촉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셀 차관보 면담 직후에 이경수 차관보 면담 직후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남북 관계를 강화하고 촉진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거의 선문답 같은 얘기죠. 예. 그런데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번 북한 최고위급 실세들의 깜짝 방문에 대해서 별 기대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좀 심드렁하다면서요? 원래 좀 심드렁한 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을 했다고 보는데요. 몇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인물 빅터 차 아시죠? 부시 정권 시절에 굉장히 그 강공 보수 우익 아주 극우 세력이죠.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북 간의 일시적 긴장 완화가 있을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 차 석자는요.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에게 보낸 긴급 질의 자료에서 이렇게 밝히고 2009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도 당시 김기남 노동당 비서 그리고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방남했지만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CSIS 한국실이 지난 30년 동안 장기 분석한 결과 남북 대화와 북한 군사 도발 중단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실제로 오늘 오전에도 9시 50분인가요? 북한 경비정이 서해 NLL을 침범했고 그래서 남북 간 교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빅터차가 굉장히 제대로 본 것 같아요. 하루 전이지만. 그런데 그 NLL 어떻게 넘어와가지고 그냥 서로 포 몇 방 쏜 것은 그 우발적인 거고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그런데 NLL이 말이에요. 잠깐만요. NLL이 이렇게 가면은 선이 딱 그어져 있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아시죠. 그리고 NLL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해상 영토 개념이 아닌 거 아닙니까? 유엔군 그러니까 미군이 그은 선이지 북한에서 그것을 억셉트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북한이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뉴트럴하게 본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종북 세력이다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뉴트럴하게 중립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그거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단지 협의 대상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넘는 게 지금 철조망이 있는 육상의 DMZ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별거 아닌데 우리는 거기서 교전이 있거나 그러면 계속 긴장 고조 측면인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뒤집어 보면 북한 애들이란 게 항용 대화와 도발을 교묘하게 교직시켰기 때문에 병행해 왔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죠. 우발적일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고.
그럼 지시를 받고 한번 내려와 봤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참 정치 어렵습니다. 그나저나 네. 이달 말 또는 11월 초에 2차 고위급 접촉은 열리기로 예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정 총리와 황병서 간에도 얘기가 나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6일째 장관과 김양건 부장 사이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산가족 상봉이나 개성공단, 금광산 관광 등과 같은 남북교류 사업에 속도를 내는 합의가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문제는 단초는 MB 정권 시절에 우리가 걸어놓았던 2010년이죠. 5.24 조치를 먼저 푸는 게 순서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종북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 가지고는 차제 5.24 조치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에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된 인적, 물적 교류를 남측에서 중단한 것이죠.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남한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사실상 남북 간 인적, 물적 교류를 모두 중단한 조치인데 어떻게 보면 진짜 바보 같은 조치라고 봅니다. 예. 제가 지난 주말에 이틀간 어디를 좀 지방에 가 있어가지고 뉴스 캐치를 제때 잘 못했는데 얼리 어답터가 그 지방 가신다고 그걸 못하시면 그것도 곤란한데. 알겠습니다, 톰. 제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스팟으로 보고 저 사람들 갑자기 왜 왔을까? 그다음에 뭔가 사전에 접촉을 했을 텐데 언제 얘기가 오갔을까 궁금했거든요. 북한의 실세 3인방들. 그 사람들 왜 이렇게 전격적인 깜짝 카드를 쓴 걸까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우선 대형이자 혈맹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지금 외면을 당하고 있죠. 김정은이가. 그다음에 최근에 좀 있었지만 입질만 하고 말았는데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이것도 여의치 않죠. 기대했던 유럽 쪽의 지원도 기대 난망이고 미국은 계속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립무원 상태 아니겠습니까? 사면 초과고요. 결국 기댈 곳은 어디입니까? 남한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하루 전에 전격적으로 이제 제안을 했다고 그러죠. 그쪽에서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알려진 바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전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황병서 등 북한 고위급 실세 3인방이 내려왔을 때 청와대가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을 면담할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을 흘렸지 않습니까? 전 이거는 조금 아이디어트라고 생각합니다. 바보 같다? 왜냐하면 현재로서 칼자루를 쥐인 거는 남한 아닙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무슨 칼자루요? 아니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그래도 유리한 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어떤 점이 지금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북한은 있죠? 지금 일단 경제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도와줄 몇 곳은 수십 년째 경제난이라고 아니죠. 계속 그렇지 않죠. 지금 있잖아요. 굉장한 그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야말로 파탄 직전인데 대형조차도 안 도와주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댈 곳은 딱 한 곳인데 그럼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면 좀 니네들 하는 거 한번 보겠다. 느긋하게 좀 기다리면 어떠냐 이거죠. 그걸 갖다가 만나줄 수도 있다라고 흘린다는 것 뭔가 초조한 게 있나요? 초조할 게 뭐 있을까요? 우리 남한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의 생각과는 상당히 다른데 지금 갑자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할 수는 없고 끝나고서 청취자분들도 견해도 있고 하니까 일단 갑자기 좀 뜨거워진 듯도 하고 하니까 뉴스 재구성을 들으시고 윤재석 위원과의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 무렵 YTN 기자 6명에 대한 집단 해고 5년을 맞아 방송했던 뉴스의 재구성. 내일은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6명이 해고된 지 5년 되는 날입니다.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당시 YTN 해직 사태를 가장 열심히 보도한 언론은 바로 YTN이었습니다. YTN이 80일 넘게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하는 등 대규모 징계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조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언론계가 연대에 나서면서 YTN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노조가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면서 시작된 이른바 YTN 사태가 내일로 100일째를 맞습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로와 사측의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낙하산 사장 출근 저지를 석 달 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의 특보 출신 사장에 대한 출근 저지가 오늘도 계속됩니다. 시청자들을 맨 앞에서 만나는 YTN 앵커들도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 공정방송, 언론 독립뿐입니다. 이미 100일을 견뎌왔고 앞으로가 더 험난할지도 모르지만 공정방송을 위한 YTN 노조의 희망의 노래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회사 사장을 비판하며 그 사장을 가리켜 낙하산이라 말하고 대선 특보 출신이라고 서슴없이 규정하고 보도했던 YTN. YTN 노조는 구본홍 씨가 사장 물망에 올랐을 때부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특보를 지낸 인사로는 공정방송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여야는 그러나 YTN 사원들에 대한 대량 해고는 잘못된 일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YTN 해직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던 사람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이정현 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있었다는 점인데, 그들이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받고 그들이 또 일선에 와서 기자 생활하면서 밤늦게까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압니다. 이에 대해 구본홍 씨는 대량 해고 사태가 무자비하다고 표현할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노정면 YTN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6명에 대한 회사의 해고 조치가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YTN은 뉴스 전문 방송사로서 공정보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노 위원장 등이 특정 선거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대표이사에 선임되는 것을 반대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YTN 보도대로 YTN 해직 사태는 부당했고 결국 1심 판결에서는 해직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오지만 YTN은 보도를 안 하는데, 이때는 YTN 새 사장으로 배석규 씨가 앉게 된 이후 이렇게 후배들 죽이고 사장 자리 차지하고 싶으세요? 웃기지 마지마. 웃기지 마지마. 네, 뉴스 전문 채널 YTN이 6년 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로 선정됐습니다. 언론학자들이 평가한 이번 조사에서 YTN은 신뢰받는 미디어와 유용한 미디어 부문에서도 최상위권에 자리했습니다. 웃기지 마지마. 웃기지 마지마.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아무 일도 없이 1년이 지났고, 이렇게 해서 해직 6년 차. 다만 노조위원장 노종면은 지금 국민TV의 보도 책임자가 돼 있는데, 어제 뉴스케의 클로징 멘트. 6년 전 오늘 YTN은 기자 6명에게 해고를 통보합니다. 낙하산 사장 반대 활동이 2위였습니다. 저도 6명 중 1명입니다. 오늘 YTN 상암 신사옥에서 노조의 첫 집회가 열렸습니다. 뉴스케이 제작진 내부에서 이 사안을 다루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도 책임자이자 앵커인 제가 당사자여서 취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당사자라는 이유를 고려했을 뿐 이 사안의 뉴스 가치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YTN 해고에서 비롯된 MB정부의 언론인 해고 사태. 이 사태는 박근혜 정부에까지 이른 만큼 여러 가지 새로운 보도 가치를 품게 됐습니다. 바로 지금 한 가지 보도 가치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마이크와 카메라를 빼앗긴 해고 언론인들이 여전히 마이크와 카메라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도 현장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케이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뉴스 재구성 들으셨죠? 하루 종일 프로마다 튼다, 이런 견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애청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당연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짬짬이 들으시는 분들도 좀,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까지는 참작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의 미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시간 현재 경주 불국사 상황이라고 사진을 올려주셨고, 여기는 아마 구미가 아닌가 싶은데,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의 동상, 그리고 유경수 여사 동상 이런 것들 행사하는 그런 사진들 쭉 올려주셔서, 게시판은 지금 바짝 이 얘기로 열전이 오갔습니다. 네. 그랬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윤재석 의원과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48분이니까 약 한 5, 6분 정도 더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코이카, 외교부 산하기관인데 국제협력단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코이카가 일본 극우 정치인에게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 현황 등 민감한 정보를 제공했다가 뒤늦게 적발이 됐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오늘자 CBS 노컷뉴스 단독 보도입니다. 네.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의원이 공개한 한국 ODA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ODA라는 게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죠. 공적 개발 원조죠. 여기에 따르면은 코이카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망언으로 3년 전에 국내 입국이 금지됐던 전력이 있는 일본 강성 극우파 사토 마사히사를 비롯해서 일본 참의원 5명에 대해서 한국의 ODA 시찰 방문을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와 국무조정실에도 사전에 이들의 방문이 보고됐지만 방문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 승인, 부실 감독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에서 부실자 빼면은 부실은 당연한 건데. 네. 자, 그나저나 사토 마사히시 어떤 사람입니까? 마사히사요. 네. 예,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망언으로 2011년 8월에 우리나라 입국을 금지당했던 인물로 울릉도 도발 3인방, 일본 회 소속의 수장으로 꼽힙니다. 사토는 일본 내에서 이란 병합조약, 우리로 얘기하면 한일 병탄이죠. 이게 국제법상 합법이라고 주장했고요. 네.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강제 동원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유엔에서 얘기한 그 성노예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반박을 하기도 한 그런 아주 위험 인물이죠. 예. 잠깐 지금 국제 관련 뉴스이기도 하니까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노벨상 시즌이긴 한데 물리학상은 대단히 그 중요성이 남다른 것이기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에 청색 발광 다이오드 이것을 개발한 아카사키 이사무 등 3명이 선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학자인 모양이죠. 네, 말씀 계속 이어가죠. 네. 그 어떤 꼼수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일본 극우파 참의원 그룹의 한국 방문은요, 한국 ODA 활동을 롤 모델로 삼아서 일본의 자위대가 해외에 파병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온 것이라고 이제 하는데, 네. 결국 이 때문에 우리가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병 방안 모색을 도운 꼴이 됐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일본은 최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면서 후속 조치로 이 공적 개발 원조를 이용해서 개발도상국의 자위대를 주둔시키기 위한 법 개정에도 활발히 나서고 있는데, 네네.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웃기는 게, 원래 이 대외 공적 개발 원조는 일본 자이카가 먼저 했고요. 굉장히 규모도 우리의 한 10배 정도 됩니다. 예. 물론 지구촌에서 그렇게 환영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베트남 사례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니 코이카에 일본에서 배우러 온다 했을 때 벌써 좀 의심이 갔어야 되는데, 의구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예. 굉장히 순진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좀 외교부가 좀 고루하고 그런 게 있긴 있죠. 제가 코이카 자문위원을 4년 최근까지 해봤는데 이분들 정말 순박합니다. 근데 순박할 게 따로 있지. 이것까지 이렇게 순박하게 해가지고 대처를 잘못하는 건 좀 문제죠. 우리 윤 의원님은 이력서 쓰면 한 5페이지 넘어갈 것 같아요. 실속이 없습니다. 안 가본 데가 없고 역임하지 않은 게 없어요. 자, 그 홍콩 정부 이거 뭐 국경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양상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파국으로 막 갈 것 같 또 한동안 그러더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의 2017년 홍콩 행정수반이죠. 예, 이 선거안 발표로 촉발된 홍콩의 반중 시위 사태, 우산혁명이라고도 이제 얘기하는데. 그랬죠. 이게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위대와 홍콩 당국이 12일 이전에 공식 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좀 가라앉는 그런 분위기인데. 예. 양측은 앞으로 여러 차례 대화를 하되 대화는 직접적이고 상호 존중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가 대화의 성과를 확인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3가지 원칙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문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위가 정치적인 동기 외에도 경제적 원인도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오늘 중앙일보에서 분석을 한 내용인데 굉장히 관심이 가서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네. 홍콩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건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기가 되긴 했지만 결국은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이 얘기를 했는데 홍콩의 7가지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0월 7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오늘 오프닝은 좀 사적인 얘기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독일에 서버를 둔 메신저 텔레그램의 100만 돌파, 국내 100만 돌파 이유가 있더군요. 심지어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0월 7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오늘 오프닝은 좀 사적인 얘기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독일에 서버를 둔 메신저 텔레그램의 100만 돌파, 국내 100만 돌파 이유가 있더군요. 심지어 올해 중2생인 제 딸내미까지 망명해 왔더라고요. 그 어린 중학생이 검열에 항의하는 건지 아니면 친구 따라 강남 온 건지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환영 인사를 건넨다? 제 아이를 텔레그램에서 제가 보고 잠시 고민했었습니다. 이주를 축하합니다. 이건 마치 입주가 막 시작된 신규 아파트 단지의 인터넷 설치업체 광고 문기 같아서 마땅한 거 없을까요? 중2생들까지 카톡을 떠나게 하다니 참 잘하는 짓입니다. 세월호 세대, 그리고 카톡 탈출 세대에게 우리는 뭘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까요? 그런데 그들은 곧 성인이 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한국 사회에 어떤 현상을 불러올지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 셋이 걸어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런 공자 말씀이 있는데 가장 권위적이자 폐쇄적인 정부가 민주시민 양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 자체를 반복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유신이 생각납니다. 서글픈 아이러니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